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 여기 안에는 정말 마케팅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품 메뉴 개발 너무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 안에서는 뭔가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셔서 뭐 자원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내가 뭐 어떤 제품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너무 핵심가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정말 많은 취약계층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에 있을 거고 아마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아마 각자의 머릿속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겨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빛이 좀 다르거든요. 새로운 정보를 듣고선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는 것들이 지금 보여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생태계가 여러분들이 계속 활동했던 생태계랑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접목하기가. 근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저도 계속 F&B 쪽을 계속 꾸준히 찾아다녔어요. 왜냐? 사회공헌 쪽에 어떻게 보면 공간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지원금을 주시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상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한테 이 공간을 열어준다고 해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은 무한정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한이 있어요, 항상. 아무리 좋은 공간을 줘도.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오기에 많은 분들이 또 대기하고 있죠.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 중에는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탈북, 난민 너무 많잖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우선순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 협회나 협의회에게 주게 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항상 논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흩어져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을 텐데 지역사회 안에서 이걸 같이 케어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기회들은 어떻게 보면 악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았지만 이것이 기한이 끝나게 되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좋은 파미스테이션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공간 안에 예를 들어 샵인샵으로 들어와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든 이유가 강남에서 뭔가 메뉴를 개발했을 때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도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공간을 알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것이 뭔지 사회공헌이 도대체 뭐 하는 동네야 막 이렇게 잘 모르고 오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도 있었고 이런 생태계가 서로 마주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취약계층들이 계속 먹거리를 위해서 창업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복지기관에서 아니면 사회적 경제 안에서 인큐베이팅식으로 가상 공간을 자꾸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정말 제품 하나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원 사업의 주체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사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망해도 받고 실질적으로 계속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겠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우리 창업하려고 하면 어때요?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그 공간을 쓸고 닦고 하고 메뉴 개발하고 거기서 쪽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서 취약계층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지원받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같이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 여러분들의 뭐 핵심 기술, 여러분들의 메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공간들을 많이 또 협조해 주시겠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유휴 공간들이 놀고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희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취약계층들을 계속 경제교육을 시켜요. 근데 경제교육이 공인인증서 알려주면 경제교육일까요? 교육에 참여하게 해서 은행 가면요. 계좌 개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 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보고 실제로 내 돈 중에서 식비 제외하고 1, 2,000원이라도 저금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은행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체할 일이 생기고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다른 원자재 공급처에 내가 돈도 보내야 되고 하면 당연히 인증서 쓰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는 계속 교육을 만들어요. 그리고 취약계층들한테 경제 교육을 시키면 여기 참여한 사람 30명이니까 30명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유발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진 찍어요. 오늘 이만큼 참여했다고. 근데 그게 생명력 있는 사업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돈 벌어보고, 실제로 전 진짜 이문을 남겨보고, 이렇게 해서 망해도 보고, 이렇게 하면 또 발품 팔아서 좋은 원재료 찾으려고 해보고, 또 옆집 가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네트워크도 되고, 커뮤니티도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뛰쳐가서 물어볼, 밥 한 공기라도 받아올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F&B 쪽은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 사업으로 가장 많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게 카페던, 그게 이제 음식점이던. 근데 그것이 저는 이 좋은 많은 자원들이 들어가서 계속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기업들이 예산을 다른 쪽에 옮겨도 그것이 계속 생명력 있게 살아나도록.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회공헌에 대한 또 나눔의 미학에 대한 제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생소하셨을 텐데 또 칼같이 지켰습니다. 시간 1시간을. 그러면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사실 유명 강사 셰프들을 모아놓고 사실 오늘 장표 중에 더 추가하고 싶었던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이미 올리버라고 되게 유명한 셰프가 있잖아요. 그분이 또 셰프틴이라는 재단도 만들고 해서 거리의 학생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 공간에 셰프로 양성하는 그런 걸 하고 또 그래서 영국에 가게 되면 거기가 거의 대기가 너무 많아서 가서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홍보가 잘 됐어요. 근데 최근에 기사에 그게 망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왔거든요. 물론 그 팩트는 더 찾아봐야겠지만 어떤 공간이 정말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가 사실은 대박집이었어도 불과 몇 달 만에 폭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꾸준히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냥 일회적인 홍보도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 지역에서 주체가 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붐업은 시킬 수 있고 뭐 이렇게 협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론몰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면 그게 빙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피자가 될 수도 있고요. 떡볶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컨텐츠보다는 여러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옆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한 거였죠. 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그냥 느낀 점인데요. 대표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은, 뭐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제 강의하신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유엔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어젠다가 정해지고 각 국가에서 실행을 하고, 뭐 기업이 실행을 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은 참 좋은데, 현실을 놓고 보면은, 빈부격차는 사실 더 심해졌죠. 환경 오염도 더 그렇고, 이제 먹거리,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먹거리도 사실 보면은, 저도 뭐 농사에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파주에서 잠깐 농사를 좀 이렇게 배웠는데, 뭐 농약이나 이런 게 사실 많이 심각합니다. 뭐 바른 먹거리, 유기농 뭐 하지만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아무튼, 예, 화학약품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러니까는, 아까 그 마포대교나 한강대교에 그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을 좀 줄이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밤에 이제 불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아직 1위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빈부격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회 문제를 보면은 조금 그 지금까지 이제 강의하시는 내용들하고 좀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인 운동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얼마나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초창기라고 보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더 그런 그 모순이나 그런 잘못된 점에 어떤 기여를 할지 사실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 하잖아요.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위에서 밑에 사람을 부려서
위에서 밑에서 아까 그 나이키 그 저노동자 임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먹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예, 좀 편협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대표님 한번 그래도 이제 이쪽에 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그런 추구하는 방향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들이 너무 좀 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 의견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예, 그거만 간단히. 예.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기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팩트폴리스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진실이 아닌 것도 꽤 많은 거죠. 아까 이제 MDG 얘기를 했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전에 밀레니엄 발전 목표라는 걸 정해요. 그래서 뭐 빈곤율이랄지 아까 말했던 뭐 영아 사망률이랄지 뭐 이 모든 것들을 수치화한 팩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정보를 이해할 때 점차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 사회가. 점차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어. 점차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어. 라는 게 사실 실제가 아니에요. 데이터상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MDG를 통해서 제3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낳고 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낳는 것들이 조금 산화 제한이 됐고요. 또 거기서 낳자마자 죽은 아이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뭐 이런 팩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증거로 되게 되면 무조건 다 나쁘게 가고 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사회 경제적인 거, 뭐 사회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다 다르고 또 실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데이터로 봤을 때 그것들이 약간 논리가 바이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한번 책을 권해드릴 테니까 한번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예전에 전쟁 이후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서도 무조건 지원한다고 다 되지 않고 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지금 일반 시민들도 되게 많이 힘들죠. 저도 이 공간을 5년 동안 운영하는데 왜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 공간이 카페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인력이 들어갔었고 여기 안에서 메뉴 개발하는데도 많이 실패했었고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와도 문제였었고 이걸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애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그 기준선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가치와 철학에 대한 얘기니까 네 그렇고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번 그 책을 저도 최근에 읽고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구나. 그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뭐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학자의 데이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 그 GS 칼텍스하고 현대카드 영상 보여줬을 때 저는 그 질문하셨을 때 그 현대카드 같은 경우 똑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요새는 뭐 CSR 넘어가서 CSV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타 산업군에 비해서 그렇게 산업군으로 발달된 기업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공서에서도 뭐 사회공헌 재단들 많이 하잖아요. 뭐 GKL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생겼고 상상나라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저도 그쪽에 지인이 있는데 그리고 기업 담당자들 대기업 기준으로 좋은 사례가 나왔던 담당자들도 볼 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 담당자나 기업 입장에서 과연 진짜 CSR에 대한 그 가치나 철학을 시행하기 위한 걸로 이걸 하냐 아니면 이거를 단순히 이제 홍보 마케팅이나 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후자가 더 가깝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많이 담당을 하시거나 많은 그런 분들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솔직한 현장의 목소리로 아직 이게 대기업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준이 진짜 어떤지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기업이란 표현이 맞나요? 관공서든 아니면 기업이든 그런 투자를 하는 기업 쪽에서는 실제로 진짜 CSR을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포커스의 일환으로 보는 건지 그런 걸 좀 개인적인
일을 창업까지 했나가 하나의 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회공원이 국내에서 사회공원 학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막 생겨나고 있어요. 사회공헌이라기보다는 뭐 지속가능 경영 관련된 과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생기기도 하고 또 이쪽에 좀 연결되어 있는 과들이 사회복지학과, 경영 쪽도 있고요. 광고홍보 쪽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2008년에 저는 사회공헌 업무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거의 콜센터였어요. 기업들이 전화가 매일 오는 거예요. 114처럼. 우리가 이번에 골프 대회에서 상금이 한 5천만 원 나왔어요. 이거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 전국에 어떻게 뿌려요? 5천만 원을? 그래서 우리 기업은 공연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유명한 VVIP 공연들을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에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지방 이전, 정부 지방 이전 때문에 혁신 도시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근거지가 지금 서울이었는데요. 갑자기 진주에 내려갔어요. 아니면 대구로 갑자기 혁신 도시로 옮겼어요. 지역사회 의제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지원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연구 조직인데요. 연구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봉사활동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요?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거를 다 기억하지 못해서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루에도 몇십 건씩 정말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아까 콜센터 직원들이 쓰는 이어폰을 쓰고 들을 정도로 계속 필기했어요. 계속 엑셀에 체크했어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콜센터로 많은 비영리들, 많은 단체들이 전화를 줬어요. 우리는 장애인 단체인데 이번에 캠프를 가야 돼요. 예산이 없어요. 우리는 이번에 긴급 수해 재난지회가 들어갔어요. 여기 긴급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제가 어떤 입장이었냐면 독도방 같았어요. 많은 정보들이 양쪽에서 정말 수시로 수없이 찾아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 업무를 하면서 제가 하트가 없는 사람이어도 그걸 연결해주고 싶었겠죠. 여기가 지금 같은 대상 지역이야. 여기가 같은 제주도에 있는데 이런 니즈가 서로 연결되고 있네? 연결해주겠죠. 처음엔 연결해줬어요. 왜 그들은 업무이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아니면 그런 니즈도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사회공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 업무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무슨 일 먼저 하시겠어요? 지금 본인이 100억을 쓸 수 있대요. 어떤 일부터 하시겠어요? 몰라요. 그러면 체계적인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가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봉사활동 기관들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했던 것들이 지금의 이런 김장, 연탄, 또 지역사회에서 목욕봉사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2011년에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오셔서 동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CSV라는 공유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업들은 CSR이 아니고 이제 CSV야? 공유가치를 창출하면서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면서 사회가치도 같이 실현할 수 있다고? 그럼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라고 열광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기업들이 우리 마치 대학에서 그 시기마다 대학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과 이름을. 예전에는 뭐 인공지능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름을 그 시류에 맞게 바뀌는 것처럼 전담 부서 이름이 막 바뀌게 돼요.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진정성 있게 오셨었고 또 이 중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맡은 업무가 다른 인사총무 업무인데 여기에서 번외의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지금 2008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제가 창업해서 이 일을 계속 하는 데까지는 정말 모두에게 정보 제공을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드 CSR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서 기업 실무자들 지금 현재 오늘자로 한 188명 정도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번에 갑자기 새로운 CSR 업무를 맡아가지고 이걸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도 있고요. 이제는 5년차, 10년차가 된 분들도 있어요. 서로 정보를 주고 공유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원래 뭐 악해서 이거 사회공헌 별 중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 시리와 맞지 않으니까 시의적절하지 않으니까 이래서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아요. 이 업무를 맡으면 겁이 날 수도 있고요. 이 업무를 맡으면 내가 대학 때부터 봉사활동 많이 했던 사람은 와 내가 정말 이제 펼치고 싶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학교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사회복지학과로. 저는 현장이 진정성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너 리스크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다 없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아주 급변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갔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폭발력 있게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 것들도 참 많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사회공헌 실무자들 저희 네트워크에 있는 200명이 넘는 아마 기업 사회공헌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한 300개 기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또 공공기관에 있는 저희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분들이 저는 몰라서가 아니면 거의 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원들 중에서는 우리도 사실 이 단어 생소한 단어가 되게 많지 않았어요, 용어가. 그런데 임원분들은 더 우리보다 더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니까 더 생소하겠죠. 이게 뭐야? 주주를 위해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매출이 최대이면 되는 사회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신경 써줘야 되지? 며칠 전에 기사에서도 삼성의 그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다는 좋은 제품을 만들던 기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노사 구조랄지 인권 경영이랄지 또 회사의 리스크 면에서 그것이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좋은 제품만이 그 회사의 생명력이 아닌 거죠. 이해관계가 정말 첨예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돌아가서 저는 진정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주변의 환경들이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또 있을까요? 저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었는데 그래서 아마 8강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그 사회공헌 이제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하실 때 전제는 이제 사회공헌을 하기로 한 기업의 담당자들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대부분 아마 작은 기업이겠죠. 다 작은 기업인데 그런 실무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가치가 있고 자기 소신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사회공헌을 좀 우리 오너가 좀 할 수 있게 회사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 사회공헌 예산과 버젯과 그런 것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 욕망, 그 니즈가 있을 때 어떤 조언들을 어떤 접근을 할 수 있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공헌을 안 했던 회사가 사회공헌을 하게끔 할 때의 명분 혹은 전략 이런 것들. 질문의 난이도가 다 왜 이렇습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대기업에서도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일부입니다. 그리고 거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없이 시작하는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되게 죄송해 하세요. 돈이 많아야지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우리 이런 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말할 텐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요 이러고 오세요. 제가 오늘도 사실 여기 우리 그 특강하기 전에 다른 공기업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그 담당자도 되게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되게 열심히 다른 협력하는 기업들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컨설팅을 계속하면서 느꼈던 건 돈으로 하지 않는 사업들을 기획하자였어요. 우리가 기금을 만들고 잠깐 뭔가 매출액이 얼마를 떼어야 되고 하면 사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시기에 회사 안에서
매출을 올리는 거에도 굉장히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또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글로벌 그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조직 안에서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사회공헌팀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어떤 그 중소기업이신데요. 이제 음식 관련된 기업이세요. 뭐 학교 급식도 하시고 어떤 제조 이제 간편식 HMR 쪽 하시는 분인데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게 되면 조금씩 지역에 있는 고아원이나 지금의 보육원이나 이런 쪽에 뭔가 물품을 보내거나 이런 걸 조금씩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기업인들 중에. 그거는 사회공헌으로 인식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조금씩 후원금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뭔가 사회공헌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나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을 해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노사발전재단하고 같이 했을 때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입찰에 들어갈 때 대기업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되면 대기업의 사회공헌 어떤 정책들에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되는 공급망 CSR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숙지하듯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대표님들을 만나서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이제 사회공헌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이런 자원을 먼저 봐요. 정말 국밥집이든 뭐든 이렇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예산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매출이 몇 천억 원 하든 아니면 뭐 정말 식기니만 때우든 사람이 먹고 살게 되면 조금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 같이 찾는 것 그게 사회공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크게 사회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옆 사람 옆에 우리 동네에서 조금 잘 못 먹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 좀 내가 아는 청년 중에 계속 창업을 못하거나 계속 대학 떨어지는 놈이 있는데 걔가 계속 오타쿠처럼 이런 용어 써도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 같이 일하게 해주고 같이 걷어 먹이고 같이 집 나르게 하고 이런 게 사회공헌 아닌가요? 그래서 사회공헌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국제적인 흐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떨 때는 공간을 나누기도 해요. 비용을 다 못 내지만 계속 모임을 하셔야 되는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이 공간을 정말 기업들에게는 다 단가 받아서 하기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정보 중에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대기업이나 그 기업의 사장님들이 사회공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침 조찬회의에 가서 마음을 먹고 오시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고 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누가 어렵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우리 회사의 대표들한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알릴 때는 정보를 흘리는 거죠. 이런 데들도 많이 필요하던데요. 보니까 이런 데들은 또 뭐 이런 정보가 또 있으면 좋겠던데 우리 그 회사 안에 이런 공간들을 같이 이렇게 쉐어하는 것도 필요하겠던데요. 뭐 이렇게 가장 쉬운 것부터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텐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회공헌 기존의 인프라로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 가장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파주 DMZ의 그 민간인 통제구역 그 통일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저는 알고 있는 통일촌 마을이 어떤 전쟁의 아픔이 있는 그런 마을이고, 이 마을을 어떻게 조금 평화의 마을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서 DMZ의 세계적인 평화지대를 전 세계가 함께 손을 잡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현대카드 가파도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런 프로젝트를 우리 마을에서 했으면 하는데 어떠한 뭐 기업의 사회 공헌이든 어떠한 또 정부도 이
지역의 그런 평화 지대를 만들길 원하고 이게 기업의 사회공헌을 받으면서 어떠한 우리나라 역사에 아팠던 공간을 평화의 마을로 뭔가 만드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막 들어서 혹시 그런 거를 저는 지금 뭐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런 뭐 단체라든가 어떠한 이런 아이디어를 뭔가 좀 디벨롭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조금 세상에 알리고 이런 것들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공간에 이제 북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KT에서 교동도라는 그 강화도에서 좀 더 들어가면 교동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거기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다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마침 그 북한의 황해도 연백지대하고 연백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교동도의 대룡시장이라는 그 실향민들의 공간을 만든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터지고 이분들이 잠깐 뭐 마실 나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였었거든요. 우리 지하철 한 구간 정도 한 2.5km밖에 안 되는 바로 건너편에 마을이 보이는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쟁이 오래 이렇게 휴전이 될지 몰랐겠죠. 그게 한 7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없었던 거죠. 언제든 정리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보내졌는데 그 공간을 이제 기업에서나 또 각 부처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교동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평화 캠프를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DMZ도 많이 가지만 DMZ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평화를 키워드로 한 공간들을 많이 이제 해외에서도 찾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DMZ 가서도 한 적도 있지만 교동도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 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소셜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북한 분들이 탈북민 분들이 같이 진행하는 스텝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파주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발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분들이 정말 그 곳의 특성을 잘 아시고 뭐 사절기의 여러 가지 물품들도 잘 아실 테니까 그거 안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또 한편으론 우리의 정신을 잘 담으려면 하는 것들의 주체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역사 보존도 해보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기업들은 사실 그런 아이템 많이 찾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에 탈북민 지원이 가장 잘 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 노인, 여러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협회나 협의회, 시설 이렇게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조직도 있고요. 근데 탈북민들은 한국에 넘어오게 되면 하나원에서 본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은 표시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들이 어디에 자리가 났냐에 따라서 흩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주거지를 정할 때 아이들의 학교나 아니면 교통의 요지나 또 이것이 집값이 올라갈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집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탈북민 분들은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지역적으로나 이분들의 바라는 바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많지가 않아요.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못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한 5년, 10년 동안 가장 많은 지원이 아동 청소년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상에 그러니까 아동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아무도 논란이 없겠죠. 미래 세대니까 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 투자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은 리스크가 많죠.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 예산을 조금이라도 쓰는데 제동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요즘 많이 화해 무드가 또 되고 있고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처음 남북회담, 뭐 북미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설레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생에서 있었을까라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올해만 해도 몇 번의 회담을 했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 또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우리가 막 정말 TV를 계속 주시하고 그 역사적인 순간들이 다 막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회담하시는 거 지금 또 막 이렇게 올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만큼 많이 또 일부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럼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통일이 예전보다는 좀 더 가시적으로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준비해야겠구나. 우리도 통일되게 되면 우리 회사가 평양 지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은 뭐 각 분야별로 다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 접경지대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전 세계가 관심 있는 만큼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공간으로서 파주나 DMZ나 지금 강화도나 이 접경지대에서의 이런 이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짜야겠죠. 지역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또 그렇다면 그 타이밍에 기업들이 좋은 의도로 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오래 학습 조직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대처가 조금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네. 외식업체에 있으니까 외식업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같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마침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뭐 탈북민을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이렇게 취약계층들을 보면 뭐 싱글맘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다음에 뭘 배우고 먹고 거주하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뭐 같이 결혼을 해도 남자분들은 딱 일하러 나갈 수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저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렇게 다층적인 취약계층에 노출되는 게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거주 지역과 또 일자리와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케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템상으로는 우리가 뭐 커피집을 하게 되면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커피를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반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찬 가게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늘 집에서도 아이들 먹일 수 있고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정부에서 보조금이 있어도 애들의 섭생, 그러니까 먹거리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돈 받으면 편의점 뛰어가서 막 금방 뭐 이렇게 좀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먹게 되는데요.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들이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반찬 가게 그리고 그 식자재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식자재를 통해서 뭐 옆에서는 뭐 국밥집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상업을 만들 수 있지만 이 반찬 가게를 통해서 엄마들이 먹을 수도 있고 이걸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제가 반찬에 많이 꽂혀 있어요. 반찬 가게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공공임대주택들 주변에 유휴 공간들을 좀 받아서 그 공간을 그런 창업 공간으로 계속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반찬 가게를 도와주세요. 네. 또 이제 이게 끝이었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저희 분야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삶 속에서 CSR을 되게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싶었거든요. 이걸 알기만 하신다면, 들으신다면 너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은 예산상으로는 어마어마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회공헌을 알게 되면 그 파워풀,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뜻하는 사람들, 그 동지들을 하나씩 구하는 게 제 목표인데 오늘 처음에는
언어가 좀 생소해서 이걸 약간 이렇게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었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이렇게 가장 비슷한 자료들을 모으려고 사실 이 자료를 항상 강의 요청을 받으면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했던 레파토리를 읊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지금 들으실 분들을 예상하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새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다음 주 이제 10월 초에 영국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거의 막 초치기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 안에 저희 협력 동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조금씩 더디게 가는 길들이 조금은 활로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 FC 저도 이제 구성원으로 들어오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구현해 가실 때 제가 옆에서 늘 같이 그런 거 고민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좀 잠깐만요. 저거 좀 예. 이거 약속하지만 저희 각인이 새겨진 제 펜인데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까지 이렇게 좋은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히 그 홍보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10월에 공식 포럼도 있을 예정인데 아직 진행할지 말지 여부 확실하게 못 졌어요.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포럼 최초로 저희 포럼 내 첫 행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포럼 내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절반 이상 있고, 또 나머지 분들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루는 주변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재료나 이런 것들, 물류, 뭐 아니면 서비스 이런 협력사들이라고 저희가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업체들을 매칭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덕 행사를 기획했어요. 그래서 여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메뉴 개발팀이나 구매팀,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에게 그 행사를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행사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들은 좋은 공급사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고, 공급사분들한테는 좋은 적합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련되신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0명 정도가 만들어지는 행사로 지금 기획하고 있고 홍보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태프들 또 미팅도 했고요. 그거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공유FC 회원이 아닌 기업들, 회원이 아닌 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여서요. 혹시나 아는 분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홍보, 조금 멀리 있는 얘기에 대한 홍보인데, 지금 10월이잖아요. 이제 곧 10월이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에 이렇게 그 저희 포럼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 좀 항상 한 발짝씩 늦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여느 때와 같이 여느 때처럼 지금 내년도 포럼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포럼이 기존의 그 과거 2년, 3년에 하고 달았던 점은 멤버십 제도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 전환으로 했다는 건데, 그 이유는 깊이를 더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회원들의 좀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올해 고민이었어요. 멤버십으로 했지만 그 전에 참여보다 요번에 멤버십을 하는 분들의 참여가 더 깊어졌나 하는 질문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대외적인 환경들이 많았어요. 프랜차이즈가 좀 많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축된 점을 위안 삼지만 그건 변명인 거고요. 그래서 저 고민은 포럼을 더 열린 포럼으로 하냐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되냐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좀 더 밀도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포럼을 다시 한번 가보자. 힘든 길을 가보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계획의 방식으로 어떤 걸 선택했냐면요. 저희가 매년 초에 공유 FC 아카데미라고 해서 직무별로 프랜차이즈 실무자들을 한 11명 정도씩 선발해서 아카데미 강연을 했는데
주제는 없었어요. 큰 그걸 다 포괄하는 주제는 없었고 그냥 뭐 메뉴 개발, 슈퍼바이저, 점포 개발 이런 직무별로 자기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릴레이식 강연으로 했었고 올해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말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기존과 달라요. 어떤 거냐면 소셜 브랜더 과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셜이 뭐 꼭 너무 저희가 오늘 나눴던 내용들처럼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으로 이렇게 너무 좁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나 외식 브랜드의 어떤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합리성을 가진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착한 브랜드, 뭐 무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론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요. 누구나 기대하는 그런 브랜드,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그런 수업을 아카데미 열어보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안에는 뭐 CSR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교과목들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걸 하나로 꿰는 그 핵심 가치는 소셜이다. 예, 소셜이다. 예, 그래서 의미 있는 혹은 지속 가능한 혹은 전 착한이라는 표현 그렇게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방법론을 배우는 소셜 브랜드 과정을 개설하고 그런 취지에 맞는 분들 그러니까 메뉴 개발에서 소셜을 뭐냐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팔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메뉴 개발자들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가리키는 메뉴 개발자가 예를 들어 온다면 근데 뭐든지 싸게 하기 때문에 뭐 방부제나 뭐 이런 걸 해서라도 무조건 그 오너나 어떤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서 메뉴 개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강의자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아닌 정도의 소셜입니다. 제가 말하는 소셜은.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가치에 동의하면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을 모아서 소셜 브랜더 과정이라고 오픈을 할 거고요. 이 소셜 브랜드 과정에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예상컨대 30명이고 적으면 3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많으면 50명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내년도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멤버십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셜 브랜드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과목을 듣고 내년도에 멤버십으로 활동하는데 그 멤버십으로 활동하게 되면 뭘 할 거냐를 말씀드리면요. 지금처럼 공식 포럼 월 1회는 하는데요.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동아리에 소속돼 있잖아요. 프로젝트에. 근데 프로젝트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데 있나요?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반성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 내년도 똑같이 그런 프로젝트를 할 생각은 이제 계획은 없고요. 대신 뭘 할 거냐면 그 소셜 브랜드 과정의 수업을 들은 사람들에 한해서 내년도 멤버십을 하면서 그분들이랑 프로젝트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 브랜드를 직접 만드는 실전형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떤 만들어진 브랜드는 그 브랜드 뭐 한 6명, 7명 정도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가정할까요? 그 안에는 메뉴 개발자 실무자도 있고 뭐 슈퍼바이저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섞일 거예요. 그런 걸 안배해서 그룹별로 브랜드를 직접 실전적으로 만들 건데 그 그룹 안에서 진짜로 세상에 나올 브랜드를 만들 팀도 있고요. 그냥 대학교 프로젝트처럼 공부하는 흐지부지 되는 팀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팀들이 나올 거라 예상해요. 그리고 그 브랜드는 그러면 어디에 쓰일 거냐? 학습으로 한 데는 이제 사라지는 걸 거고 직접 나오는 브랜드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저 CSR 쪽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 약자 사회적 계층의 약자들의 실제 브랜드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기업의 협찬이나 스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운영하는 회사들 있죠. 뭐 저희 후원사 협찬사들 중에 식품이나 아니면 기반 공급 사이드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브랜드를 열망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기업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팀이 너무 팀워크가 좋아서 직장인들이지만 거기서 실제 창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기부하거나 좋은 데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 목적에 맞게 우리의 브랜드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할 거고요. 그걸 제가 그냥 명명하면 공유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에 활용하고 싶으면 그게 사회적 가치 목적의 공유 브랜드가 되고, 후원사나 협찬사들의 욕망을 담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브랜드 그 프로젝트 팀이 브랜드를 만들면 그거는 이제 후원사 협찬사 기반의 브랜드가 되는 거고요. 그걸 선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창업팀, 여기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창업을 하거나 언젠가 브랜드를 계속 열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연습이 될 수도 있고요. 학습 차원에서. 아니면 실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브랜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성을 다양하게 하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공유FC라는 그룹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목적에 맞게 공유할 수 있는 브랜드 프로젝트, 그게 바로 공유 브랜딩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사실 대표님들하고도 저는 많이 커넥팅이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요. 그리고 공유FC가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냥 단순히 학습하고 단순히 이 시간만큼 그냥 환기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질 높고 가치관이 확실하고 준비가 충분히 된 실무자들로 성장해야지 그 다른 어떤 산업보다 브랜드를 운영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실무자들로서 그런 도움되는 그런 포럼이 그 단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더 실전형으로 내년에 포럼을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좀 특별한 느낌이어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이제 10월 행사할 때 잘 정리해서 전략까지 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냥 미리 예고편, 티저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전적으로 해보는 그런 기회를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렇게 마칠게요. 오늘 오픈 포럼으로 해서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하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좀 일찍 끝났지만 예, 평소보다 일찍 끝난 겁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10월 10일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또 그때 보고요. 10월 주제는 예상 주제는 가구예요. 가구. 저희가 지금 계속 미학이라는 외식 미인이란 컨셉에 맞게 아름다움 혹은 미적 요소에 연관된 외식 그 요소들을 건드리면서 왔고요. 나눔, 뭐 억지스럽지만 나눔도 미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달았고요. 가구 11월에는 진짜 화가가 와요. 그래서 진짜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주제가 계속 있는데 이제 11월, 12월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소셜 브랜드 가정은 11월에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회차 혹은 10회차 가정으로 할 거고 수요일 날로 해서 할지 뭐 평일 어떤 다른 저녁으로 할지 아직 확정 못했고요. 회차나 커리큘럼은 지금 구상 중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